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순길입니다. 올해로 76살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께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 동네 숲길을 따라 산책하고 38년을 함께한 아내가 정성스레 차려준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고 샤워를 하는데 거울 속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 희끗한 머리카락, 쇠약해진 어깨선.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한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려 염색도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지만 이제는 어떤 노력도 시간의 흔적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도 젊었을 때 가난했지만 가슴 속에는 희망이라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일을 열심히 했고 아내와 함께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 모두 대학을 보내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뻔한 인생 여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여정의 매 순간이 제게는 의미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은 폭풍 속의 등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군인이 되었고 둘째 딸은 방송국 PD, 막내 아들은 어려운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죠. 돌이켜보면 그 시절은 행복의 밀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자랑스러워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난 날 처음 할아버지가 된 그날의 벅찬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병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미래는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 기분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날까지만 해도 말이죠. 인생은 예고 없이 급회전합니다. 면도를 하고 동네 친구들과 장기를 두러 나가려던 그날 아침, 아내가 저를 부르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 저랑 이혼해줘요.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아내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침부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이고요. 진심이라고? 안 돼. 절대 안 돼. 제발요, 여보. 여보가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저에게 참 잘해주고 친절한 사람이었죠. 근데 도대체 왜 나랑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아내의 눈에서 결의가 빛났습니다. 38년 동안 본 적 없는 단호함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도 알죠.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았잖아요. 애들 키우려 등골 빠지게 고생하고 살면서. 저는 제 인생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라도 남은 제 인생, 색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럼 나랑 같이 하면 되잖아.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힘들겠죠. 하지만 안 돼요. 혼자여야 해요. 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미 다른 집도 알아봤어요. 여보, 제 인생 마지막 부탁이에요. 들어줄 거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단 한 번도 아내와 떨어진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내를 설득해봤지만 그녀의 결심은 바위보다 단단했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집을 아내에게 주려 했지만 거절했고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후 한동안은 정서적인 블랙홀에 빠진 듯 깊은 우울 속에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봤지만 가슴 한구석의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몇 번이나 아내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디로 이사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찾을 방법은 있었겠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제각각의 삶에 바빠서 방문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외로움은 줄어들기는커녕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이렇게 넓고 넓은 집에 나 혼자라니. 아이들은 오지도 않고 손주들도 나 따윈 관심 없고.
내가 너무 늙긴 했나 보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나를 기억하나 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매일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큰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너무 못 찾아서 죄송해요. 안으로 들어온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말해보거라. 어머니와 아버지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요. 어머니야 워낙 외로움 안 타시고 모험적인 분이라 걱정이 덜한데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머뭇거림이 묻어 있었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할 말인 것처럼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때가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큰 아들이 저에게 제안한 것은 고급 요양원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듣자마자 든 기분은 최악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제게 버려지는 곳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쓸모 없어진 부모들이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어지자 아들은 그걸 예상이라도 한 듯 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전혀 그런 곳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시설 모두 갖춰져 있고 어르신분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으실 거예요. 밥도 맛있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나빴지만 솔깃했습니다. 불안과 함께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뒤 느꼈던 외로움을 거기 가면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거기 가면 너희들 자주 올 수 있는 거냐? 그럼요, 아버지. 집이랑 똑같은데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다 같이 모여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 찾아뵐게요. 내 엄마는 뭐라고 하디? 어머니한테도 권유드렸는데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다녀오신다고 해서 다녀오면 다시 얘기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관심 있으신 것 같던데요. 아들의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평생 한 집에서만 살았던 제가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큰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바로 그 고급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도착해서 본 외관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었고 낡은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었고 웰컴티와 작은 선물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든 건 내부를 둘러본 후였습니다. 혼자 살기에 좋은 전망 좋은 방, 장기와 바둑교실, 헬스장, 목욕탕, 심지어 영화관과 도서관, 편의점과 미용실까지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번졌습니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바둑하고 장기 교실도 있네요. 헬스장에선 PT도 공짜래요. 와, 필라테스도 있구나. 없는 게 없네. 점점 제 마음은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기서 살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 또래 사람들을 만나니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단 비용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아, 근데 여기는 얼마나 하니?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 집 정리하시고 연금이랑 나머지는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아버지가 남은 인생 편하게 보내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부담해요. 아버지,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점점 여기서 여생을 보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다만 아는 사람이 없어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걱정이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한 분이 활짝 웃으며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새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좋아요. 저도 온 지 6개월 차예요. 표정을 보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오지랖을 부려봤습니다. 이제 자식들 걱정시키지 마시고 여기로 오세요.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걱정투성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새 취미도 생겼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확실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 신뢰가 갔습니다. 결국 요양원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다음 날부터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두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요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픽업 서비스가 있었고 아내처럼 저도 홀로 당당하게 새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러나 차에 타니 곧 설렘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방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니 정말로 내가 여기서 사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아마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비몽사몽 주위를 둘러보니 새로운 곳에 왔다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 상쾌한 공기로 방을 채웠습니다. 문을 열자 직원이 아침 식사를 알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늦잠을 자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못 받은 것 같았습니다. 친절한 서비스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많은 또래분들이 있었고 어제 만난 민석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길 씨, 여기에요, 여기.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자 다른 분들도 반갑게 맞아주셨고 자기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양원 생활의 장점, 취미, 재미있는 프로그램 등에 대해 말이죠. 대화 속에 시간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식사 후 다목적실에서 직원들이 요양원 시설과 프로그램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민석 씨가 오후 소프트볼 수업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지만 호기심에 따라갔습니다.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규칙도 단순하고 섬세한 움직임이 필요한 종목이라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수업 후 민석 씨는 저를 난 키우기 수업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조용하고 섬세한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습니다. 난 키우기는 제 오랜 로망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하루하루 적응해 갔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저는 대부분 참여했습니다. 초기에는 돈 냈으니 아까워서 그랬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아내가 왜 새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재미를 이제야 알다니. 며칠 후 큰 아들이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어때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그래, 불편한 건 전혀 없으니 걱정 말아라. 새 사람도 많이 만나고 활동하느라 정신없는 건 빼고. 좋아 보이니 다행이네요. 아버지, 요즘 뭐 새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요즘은 소프트볼이 재밌구나. 규칙도 쉽고 운동도 되고. 다행이네요. 요양원이 아버지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자주 올게요, 아버지. 그렇게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여전히 저를 걱정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대화하면서도 새 친구들과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2달 만에 요양원 생활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일상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아침 식사 산책, 도서관에서 독서, 점심, 그리고 오후에는 날마다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소프트볼 실력도 늘었고 난을 가꾸는 솜씨도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방에서 거울을 보는데 집에서 봤던 초라한 할아버지가 아닌 자신감 넘치는 멋진 노인이 보였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렇게 여유롭고 즐거운 삶을 살지 못했는데 노년에 제대로 된 삶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요양원 생활이 매일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야외 프로그램이 취소되면 방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고향 친구들도 생각났고요.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민석 씨는 어떻게 알았는지 막걸리와 안주를 가져와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순길 씨, 술 한잔 하시면서 마음을 비워내요. 가끔은 술이 도움이 됩니다.
민석 씨는 같은 또래라 그런지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 덕분에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며 점차 적응했고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현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았고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낸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다시 아내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나를 생각하는지. 방 안에서 혼자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민석 씨였는데 굉장히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석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떠난 제 아내가 그리워서요. 오늘이 그 사람 기일이거든요. 저는 민석 씨의 어깨를 토닥였고 그는 제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민석 씨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과 외로움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의지를 이어가던 중 요양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식당 음식의 질이 점점 낮아졌고 메인 반찬의 양이 줄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직원 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질도 하락했습니다. 당시에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수는 점점 줄었고 강사도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이전과 달리 퉁명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도 묻고 식사 시간마다 연락해주던 직원들이 이제는 인사도 아른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길님 신청하신 난 수업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왜죠? 강사님이 그만두셨어요. 그럼 대체 강사님은 언제쯤 오십니까? 그건 저희도 모르죠. 강사님 모시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 오시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 건강관리가 핵심이었죠. 24시간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이 고급 요양원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맞은편 방에 사는 정순 할머니가 발작을 일으켰는데 의료 담당 직원은 자리에 없었고 결국 입주민들이 직접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에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민석 씨와 제가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빈번해지면서 요양원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만나면 요양원에 대한 불평으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아침 반찬 나온 거 보세요. 달랑 김치랑 밥이랑 국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맞아요. 저도 직원한테 따졌더니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싹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주변의 친구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입소할 때 느꼈던 희망과 기대는 사라지고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어 관리자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왔습니다. 어떤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스템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저희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희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순길님 말씀 잘하셨네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일이 많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 어르신분들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계라는 게 있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형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게다가 불친절했고 제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계속되었고 결국 요양원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줄어들어 사람들은 점점 자기 방에만 머물게 되었고 식사의 질이 낮아지니 아침을 건너뛰는 일도 많았습니다. 순길 씨, 요즘 어때요? 요즘 여기 온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처음에 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걸까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다시 나가서 혼자 지내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석 씨가 떠난다면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될 테니까요. 우리 모두 더 행복한 미래를 찾아 요양원에 왔지만 그런 미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식당에 모여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할머니가 기침을 하다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얼른 119에 전화해 주세요. 여기 직원 없나요? 그러나 직원들은 상황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면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움직여야 해요. 지금 상황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직원에게 달려가 직접 말하자 그제서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처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구급차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할머니의 절박한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의 상태를 보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요양원의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줄은 몰랐습니다.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요양원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처음 느꼈던 설렘과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방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삶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다음 날 저의 주도로 요양원 사람들을 모아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불만을 모아 함께 관리자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사는데 이런 식이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들어올 때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관리자의 반응은 여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앵무새처럼 변명만 늘어놓고 당장의 상황만 넘기려 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남은 인생을 여기서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를 지나던 중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났으니 대충 해도 돼. 돈은 이미 다 받았잖아. 어차피 다 늙은 사람들이라 활동도 많이 못하고 기억력도 안 좋아서 절대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신에 전기가 통한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우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줄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민석 씨를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민석 씨,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지 못하겠어요. 직원들은 우리를 그냥 돈 많은 애물단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양원 직원들은 점점 더 냉담해졌고 나중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우리가 산책하고 있을 때도 대놓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했습니다. 야, 2006호 할아버지 절대 기억 못해. 저번에 아들이 잘 부탁한다고 또 300만 원 주고 갔는데 그거 우리가 나눠 먹자. 이 대화를 듣고 나니 요양원의 실상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꿈꾸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고 입주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아까 저 직원이 저보고 할매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들이 절 보러 왔을 때는 엄청 친절하게 하다가 가니까 바로 차갑게 변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더는 여기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며칠 후 큰 아들이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큰 아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큰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자세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더 슬퍼졌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아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가족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저 역시 바깥 활동을 줄이고 방 안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과 함께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민석 씨는 제 상태를 보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순길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아들이 보낸 약인데 이것 좀 먹어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제가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다. 잘 지내고 있니? 예,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훈련이다 뭐다 해서 정신이 없네요.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아, 그래,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많이 바쁘구나. 혹시 언제쯤 올 수 있니? 할 말이 있어서. 제가 지금은 바쁘고요. 훈련 끝나면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아이들은 저를 귀찮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은 챙겨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제가 부담스러워 요양원에 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아들만 그럴 수도 있으니 둘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아빠다. 잘 지내고 있니? 아빠 미안한데 나 지금 촬영 중이야. 무슨 일인데? 할 말 있으면 빨리 말해. 나 가봐야 해. 아니다. 일 봐라. 별일 아니야. 속으로는 지금 내 아비가 속이 문드러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외면으로 인한 외로움과 쓸쓸함이 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가족들을 생각했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후회 속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니 이사 오기 전 모습 그대로의 늙고 초라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어도 깊게 파인 주름과 뻣뻣한 머리카락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처럼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만나도 대화가 줄었고 모두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아마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며칠 뒤 제 생일이었습니다. 로비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가족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어 제가 먼저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 말을 들으니 가족이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 생일에 가족이 모여 즐겁게 식사하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지금의 제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이 지내던 중 민석 씨가 와서 함께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지만 대충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민석 씨는 제가 너무 어두워진 것을 보고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자마자 직원들의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늦은 시간에 우리가 밖에 나오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었겠죠. 빨리 그곳을 벗어나려는데 관리자가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정순길 김민석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 가시죠? 산책 좀 하려고요. 안 됩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돌아다니시면 감기 걸려요. 가뜩이나 나이 드셔서 면역력도 약하신데 그러다 진짜 감기 걸리시면 그쪽도 손해고 저희도 손해예요. 저희가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챙겨요. 그쪽 없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아플 때 제대로 봐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다. 내 돈 내서 요양원 들어왔는데 왜 저희를 못 갈아먹어 안달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잘 따라주시지 않는 건 그쪽이잖아요. 뭐라고요? 그쪽? 저는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그러셔도 되는 겁니까? 관리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방으로 돌아가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너 아버지가 오늘 무슨 일을 겪었는지 들으면 너도 분명 화가 날 거다. 순길 씨,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지금 새벽이에요. 저 훈련 때문에 새벽 5시에 나가야 한다고요. 내일 이야기해요. 내일? 제가 연락드릴게요.
큰 아들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멍하니 있는 저를 보고 민석 씨는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순길 씨 괜찮아요. 여기 앉아서 마셔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초라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석 씨에게 고마웠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닌 버티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산책도 남아있는 프로그램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또 직원과 마찰이 생길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식사 시간을 축소하고 그 시간 내에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를 더 줄이고 일괄적으로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공지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거칠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통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침묵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너무 예민해져서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서로가 아닌데도 말이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웃고 식사하던 사이였는데 틈날 때마다 관리자에게 가서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기력한 형식적 답변뿐이었습니다. 그 답변을 들을 때마다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탈출구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는 나갈 수 없었거든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대답할 필요 없다. 난 여기서 당장 나가고 싶다. 여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너희가 바쁘든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당장 여기서 날 내보내줘. 아버지, 그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거기다 얼마를 넣었는데요. 저도 힘들어요.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저희도 가족이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조만간 애들끼리 얘기해서 찾아갈게요. 가족의 차가운 반응은 정말 적응이 안 됐습니다. 이게 내가 사랑하던 아들인가 싶었습니다. 자책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믿을 사람은 민석 씨뿐이었지만 그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인생을 바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당에서 민석 씨가 밥을 너무 적게 주는 직원에게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거부하자 민석 씨가 항의했고 그 직원이 민석 씨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민석 씨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직원의 옷깃을 잡았지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젊은 직원은 저를 밀치고 모자를 바닥에 던지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변에 있던 어느 누구도 다른 입주민도 직원도 말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다친 민석 씨를 부축해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차를 한 잔 타서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우리 나갑시다. 나간다고요? 어디로요? 어디든지. 저희는 이런 취급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저희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찾아야죠. 이렇게 시들해지다 죽을 순 없다고요. 민석 씨는 제 말을 듣고 활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직 힘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살 순 없죠. 당장 나갑시다. 민석 씨의 동의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민석 씨. 우리가 함께하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새롭게 시작해요. 남들한테 도움받지 말고요. 그럼요. 노장의 힘을 보여주자고요. 근데 우리 정말 나갈 수 있을까요? 계약도 있고 관리자들이 절대 쉽게 내보내주진 않을 텐데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양원 탈출 계획, 떠난 후의 삶,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가짐 등에 대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면에서 힘이 솟아났습니다. 다음 날 민석 씨와 함께 요양원의 문제점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관리자의 언행부터 불공정한 규칙, 식사질, 프로그램 감소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무시하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직원들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에 방심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몰래 영상을 찍고 녹음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증거였습니다. 한 달 동안 모든 부당함을 참아가며 증거를 수집했고 검토도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민석 씨. 아니에요. 순길 씨 아니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나저나 저희 진짜 대단하네요. 무슨 첩보 영화 같았어요. 민석 씨가 잘해주신 덕분입니다. 안 걸리기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권리를 되찾으러 가요. 저는 그 증거를 토대로 지방 언론사에 전화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부당한 대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기자는 증거를 요청했고 우리는 보유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기자가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기자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결판의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짐을 모두 싸고 샤워를 하고 단정히 차려입은 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기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함께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는 다른 입주민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관리자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계약 해지해 주세요. 남은 기간 금액 전부 환불해 주시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잘못 드신 거 아니죠? 전 더 이상 이곳에 만행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잘 모르시나 본데 계약이란 건 그리 쉽게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경고예요. 좋게 얘기할 때 계약 해지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얌전하게 나갈 겁니다. 관리자는 제가 당당하게 나오자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나이 먹었다고 공손하게 해주니까 내가 우습게 보여요? 큰일 당하기 전에 얼른 나가요. 그때 기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신데 여기 끼는 거예요? 기자는 사원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진수 기자입니다. 어르신분들이 보내주신 증거 자료예요. 한번 보시죠. 불량한 요양원 식사 시설물 관리, 미비, 프로그램 관련 계약 불이행 등등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반하는 증거들입니다. 관리자는 증거를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헛소리하지 마시고 빨리 어르신들 계약 해지부터 해주세요. 네. 그럼요. 당장 해드려야죠. 그런데 중도 계약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오늘 뉴스 나오기 싫으면 제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액 환불해드려야죠. 그럼요. 관리자는 재빠르게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무시와 멸시를 한 번에 갚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민석 씨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쌓인 분노로 그들에게 손찌검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그때 민석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과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그렇게 대한 거 사과하세요. 안 하면 이 증거 다 언론에 뿌릴 거예요. 그럼요. 사과드려야죠. 어르신들께 지금까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옥 같은 요양원을 탈출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다로 향했습니다. 막걸리를 사서 한 잔 마시며 자유를 축하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락하자는 약속을 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주택을 사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민석 씨와는 지금도 가끔 만나며 그때를 회상합니다. 아내와도 연락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요양원을 떠난 후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자신을 억누르며 주변에 맞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바람 같은 이야기를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